2023년 여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망고단지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론 외국인 전용 리조트였지만 철조망과 무장 경비가 둘러싼 그곳은 인간 소각장이자 장기 거래소의 중간지대였죠. 그날 밤 들어간 한국인 커플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뇌사 상태로 발견됐고 한 명은 증언 후 실종됐습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2023년 6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경훈과 이혜림은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대 후반이었고 대학 동기였죠. 경훈은 회사를 그만둔 직후였고 혜림은 졸업 후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등록했어요. 프놈펜 근교의 체험형 리조트, 일주일 숙박에 현지 투어까지 포함된 저렴한 상품이었습니다. 후기도 몇 개 있었고 사진도 그럴듯해 보였죠. 두 사람은 별다른 의심 없이 예약금을 송금했습니다. 6월 15일 오후 4시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마중 나온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두 사람을 반겼고 공항 밖에 대기 중이던 낡은 승합차에 태웠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논밭과 야자수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의 가옥들 뿐이었어요. 경훈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혜림은 오히려 신기해했습니다. 현지의 날 것 같은 풍경이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사는 말이 없었고 차 안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차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엔 영어와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망고 리조트? 하지만 그 안은 리조트라기엔 너무 삭막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몇 동과 좁은 창문,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경비원들이 보였죠. 그들은 모두 무표정했고 허리춤엔 검은색 물체가 차 있었습니다. 경훈은 그게 전기봉인지 권총인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접수를 담당한 중국인 여성은 두 사람의 여권을 받았습니다. 보관용이라는 말과 함께요. 경훈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전액을 지불한 뒤였고 혜림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2층 건물의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창문엔 쇠창살이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그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였죠. 혜림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경훈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단지 안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행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걷는 모습이 느렸고 고개를 숙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듯 이동했죠. 그중 한 명은 한국인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고 경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지만 곧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경훈은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잠근 거죠. 혜림은 그의 팔을 붙잡으며 떨었고 두 사람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 소리가 멈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명은 10분쯤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그 후론 복도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정적만이 흘렀죠. 다음 날 아침 7시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남성이 서 있었고 그는 두 사람에게 식당으로 가라고 했어요. 복도는 어젯밤과 달리 평온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훈은 복도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피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닦아낸 흔적이 있었지만 모서리엔 갈색으로 굳은 얼룩이 남아 있었죠. 식당엔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인이었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경훈과 혜림은 한쪽 구석에 앉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창가에 앉은 조선족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도망쳐. 그때 중국인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훈과 혜림을 보더니 손짓으로 따라오라 했어요. 두 사람은 다른 건물로 안내됐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곳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간부는 웃으며 말했죠.
여기선 일을 해야 한다고. 일을 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경우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여행지가 아니라는 걸. 철조망 너머 그들은 이미 갇혀 있었던 겁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 경훈과 해림은 단지 내부의 한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엔 중국인 간부 2명과 조선족 통역이 있었어요. 간부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중국어와 크메르어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였죠. 통역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한 달 안에 나갈 수 있다고. 일은 간단하다고. 그저 휴대폰으로 사람들과 대화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여행 온 거라고 계약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간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두 사람의 여권을 꺼내 보였어요. 여권 없이 캄보디아에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죠. 경훈은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류에 지문을 찍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로. 그날 오후부터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건물로 배치됐습니다. 경훈은 3층 건물의 한 방에, 해림은 2층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보내졌죠. 경훈이 들어간 방엔 이미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거나 조선족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 중이었죠. 경훈이 들어서자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긴 로맨스 스캠 공장이라고. 관리자가 경훈에게 휴대폰 한 대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메모지엔 몇 개의 이름과 나이, 직업이 적혀 있었어요. 가상의 인물이었죠.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되어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라고. 주로 중년 여성들이라고. 친해지면 돈을 요구하라고 했어요. 가족이 아프다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비행기표를 끊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경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해림이 배치된 곳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그곳엔 여자들만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좁은 방 안에서 각자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표정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해림 옆에 앉은 조선족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나갈 수 없다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고. 그 다른 곳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6월 18일 경훈은 해림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랐고 이동 동선도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멀리서 한 번 봤을 뿐이었죠. 해림은 고개를 숙인 채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뒤엔 경비원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경훈은 손을 흔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관리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규칙 위반이라는 말과 함께 그날 밤 경훈은 같은 방 사람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로로 이곳에 왔어요.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온 사람, 여행 패키지에 속은 사람, 심지어 친구 소개로 왔다가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석 달째 이곳에 있다고 했어요. 실적을 채우지 못해서 아직도 나가지 못한다고 했죠. 경훈이 물었습니다. 실적을 채우면 정말 나갈 수 있느냐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적을 채운 사람도 봤지만 그 사람은 다른 건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6월 20일 해림은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당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남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던 겁니다. 관리자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고 1시간 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티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나쁜 곳으로 간다고. 그곳에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날 저녁 경훈은 식당에서 해림을 봤습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어요. 경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비원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어요. 남자 구역과 여자 구역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것. 경훈은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6월 22일 새벽 2시쯤 경훈은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이번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명은 금방 멈췄고 곧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죠. 경훈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사람 하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경우는 그 얼굴을 봤어요. 같은 방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해 항상 벌을 받던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 남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고 관리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경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선 사람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걸. 그는 27호였고 해림은 15호였습니다. 그들은 호수였고 숫자였으며 관리 대상일 뿐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되는 곳. 그곳이 바로 망고단지였습니다. 6월 25일 경우는 단지 내부의 구조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총 5동이었고 그중 2동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관리자들의 숙소였고 다른 하나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주변엔 항상 경비원이 서 있었고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경우는 그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건물 안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경우는 청소 당번에 배정됐습니다. 단지 내부의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함께 배정된 사람은 조선족 남성이었어요. 그는 이곳에 온 지 반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경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검은 천으로 가려진 건물이 뭐냐고. 남성은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계실이라고. 실적을 못 채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6월 27일 저녁 해림은 또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할당량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사무실로 끌려갔고 1시간 반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같은 방에 있던 여성들이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고 누군가 물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해림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관리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실적을 못 채우면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고.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6월 29일 새벽 4시 경우는 소음의 잠에서 깼습니다. 건물 밖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그는 창문 쇠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밴 한 대가 그 폐쇄된 단층 건물 앞에 서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죠. 들것 위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 크기였어요. 경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들것을 벤에 싣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차량이 떠난 뒤 건물 앞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7월 1일 경우는 해림에게 쪽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담당하는 조선족 여성이 중간 역할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경훈의 간청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경훈은 작은 종이에 글을 썼어요. 버텨, 내가 방법을 찾을게. 그 쪽지는 그날 저녁 해림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훈은 답장을 받았어요. 해림의 글씨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힘들어. 미안해.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경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월 3일 오후 2시 경훈은 단지 내부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쇄구역 건물의 뒷문이 잠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안에선 2명의 관리자가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고 경훈은 그 틈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같은 것들이 일렬로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훈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죠.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 장면은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7월 5일 해림이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관리자는 그녀를 전체 식사 시간에 불러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15호는 이번 주까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기계실로 배치된다고. 그곳에선 다른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했죠. 해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 사람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참으라고 속삭였습니다. 7월 7일 밤 11시 경훈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자의 목소리였죠. 경훈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보니 3명의 경비원이 한 여성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곧 입이 막혔습니다. 경우는 그 여성의 얼굴을 봤어요. 해림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같은 방 사람들은 모두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저항하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걸. 경우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림이 끌려가는 방향은 폐쇄구역 건물 쪽이었어요. 7월 8일 새벽 경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관리자를 찾아갔어요. 15호가 어디 있느냐고 그녀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관리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15호는 이제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조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경훈이 더 따지려 하자 경비원 2명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그는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훈은 청소 당번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폐쇄구역 건물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뒷문이 또다시 잠시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경훈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는 복도 끝의 유리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기계음이 들렸죠. 경훈은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봤어요. 침대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각 침대엔 사람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몸엔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기계는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인형처럼. 경훈은 그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해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안쪽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슴엔 작은 LED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죠. 경훈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7월 8일 오후 3시 10분 경훈을 붙잡은 사람은 중국인 간부였습니다. 그는 경훈의 목덜미를 잡고 유리문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냐고. 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냐고 물었죠. 경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부는 유리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악취가 섞여 있었어요. 경훈은 해림이 누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경훈을 보지 못했어요. 동공은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만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붙은 LED는 초록색으로 깜박이고 있었고 옆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의식 활성률 14%, 심박수 62, 체온 36.4도. 간부가 경훈 옆에 섰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금연 구역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이 여자는 이제 상품이라고. 뇌는 살아있지만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장기 이식에 최적화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간부가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간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적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조직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빚을 갚는 중이라고. 장기 하나당 가격이 정해져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뇌사 상태로 관리한다고 말했죠. 의식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 장기가 더 오래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훈은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옆 침대를 보니 조선족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익었어요. 경훈과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닷새 전 새벽에 끌려갔던 그 남자였죠. 그의 손톱엔 뭔가가 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살려줘. 아마 끌려오기 직전에 손톱으로 긁어 쓴 것 같았습니다. 경훈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간부는 경훈을 다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말했죠. 너도 실적을 못 채우면 저렇게 된다고. 27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라고. 일을 열심히 하거나 저 침대에 눕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경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월 10일 경훈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할당된 메시지를 보냈고 가짜 감정을 담아 통화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 이제 익숙해졌죠. 관리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27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이제야 쓸모가 있다고 말했어요. 경우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경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해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깜빡이는 LED 불빛이 떠올랐죠. 그는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여기선 슬픔조차 사치였으니까요. 7월 13일 경우는 청소 당번 중 소각장을 처음 봤습니다. 단지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주변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청소하던 조선족 남성이 말했어요. 저기서 쓸모 없어진 것들을 태운다고. 장기를 다 적출하고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우는 그 연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해림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라고. 7월 15일 새로운 사람들이 단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3명과 조선족 2명이었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경우는 그들을 보며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죠. 순진하게 여행을 왔다가 지옥에 갇힌 모습을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자신조차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7월 18일 경우는 간부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관리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그는 심부름꾼으로 불려갔어요. 간부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서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경운을 보며 웃었죠. 27호 요즘 실적이 좋다고. 계속 이렇게만 하면 석 달 안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운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15호는 어떻게 됐냐고. 장기 2개 나갔다고 다음 주에 또 수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직 3개는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경우는 술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이 깨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표정을 숨기고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7월 20일 새벽 경우는 또다시 차량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벤이었어요. 폐쇄구역 건물 앞에 서 있었고 사람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개의 들것이었죠.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우는 그중 하나가 해림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7월 22일 경우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살아서 나가서 이곳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해림을 구할 순 없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구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철조망의 약한 부분,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대를 기억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한 남자가 그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는 경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모두 실패했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경운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언젠가 죽는다고. 그렇다면 시도라도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7월 24일 밤 경우는 작은 USB를 손에 넣었습니다. 청소하던 중 관리자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고장 난 건지 버려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컴퓨터 앞에 앉을 기회가 왔을 때 USB를 꽂았어요. 단지 내부 CCTV 파일 몇 개를 복사했습니다. 해림이 끌려가던 장면, 폐쇄구역 내부 영상, 소각장 앞 차량 영상.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경우는 USB를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이제 탈출만 하면 됐어요. 7월 27일 경우는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4시 경비원 교대 시간이었어요. 그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에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단을 내려갔죠. 1층 뒷문까지 도달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전자식 자물쇠였습니다. 경우는 주변을 살폈지만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 방법이 없었죠. 그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그는 경훈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훈은 바닥에 쓰러졌고 발길질이 이어졌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지만 비명을 참았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끌고 2층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경우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일어났습니다. 관리자가 와서 경고했죠. 다음번엔 기계실로 보낸다고. 7월 30일 경훈의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내부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건물 뒤편에 하수구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뚜껑은 무겁지만 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수구는 단지 밖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훈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8월 3일 오후 경훈은 청소 당번으로 건물 뒤편에 갔습니다. 감시가 느슨한 시간대였어요. 그는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악취가 심했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죠. 경훈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수구는 생각보다 좁았고 물이 차 있었어요. 그는 몸을 굽히고 기어갔습니다. 10여 미터를 진행했을 때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쇠창살이었어요. 경훈은 손으로 흔들어 봤지만 끄떡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죠. 경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훈을 하수구 밖으로 끌어냈고 이번엔 더 심하게 구타했어요. 경훈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8월 4일 경훈은 의무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간호사는 조선족 여성이었고 그녀는 조용히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경훈의 왼쪽 눈은 부어올라 거의 뜨지 못했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 번 더 시도하면 죽는다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어도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8월 7일 경훈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은 그를 피했어요. 탈출 시도자와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경훈은 홀로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를 경훈에게 건넸어요. 종이엔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도는 단지 외곽의 소각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 뒤편에 폐차 트럭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끔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말했죠. 자신도 탈출을 꿈꿨지만 용기가 없다고. 대신 경훈이 나가면 이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8월 10일 경훈은 소각장 근처로 배치받았습니다. 청소 당번이었어요. 그곳엔 경비원이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훈은 소각장 뒤편을 살폈어요. 정말로 오래된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경훈은 트럭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배선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경훈은 같은 방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배선으로 차 시동 거는 법을 아느냐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자신이 예전에 정비소에서 일했다고.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훈은 그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죠. 8월 13일 새벽 2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오늘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경비가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훈은 오늘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그는 USB를 속옷 깊숙이 숨기고 작은 물병 하나를 챙겼습니다. 경훈은 조심히 또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뒷문 쪽으로 갔지만 이번엔 정면 돌파를 시도했어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를 깨뜨리진 않았고 잠금 장치를 풀어 조용히 열었죠. 단지 안은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훈은 건물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소각장까지는 약 200m였어요. 중간에 경비원이 보이면 숨어야 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멈춰야 했습니다. 15분이 걸렸지만 소각장에 도착했어요. 뒤편의 트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훈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배선을 찾아 정비공이 알려준 대로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드디어 엔진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경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엑셀을 밟고 트럭을 몰았습니다. 철조망을 향해 돌진했죠. 트럭은 철조망을 들이받았고 쇠줄이 끊어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경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핸들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경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 때 작은 마을이 보였죠. 트럭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경우는 트럭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고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한 집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해림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8월 14일 아침 7시 집주인이 경운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든 캄보디아인 남성이었어요. 경운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그를 집 안으로 들였고 물과 음식을 줬어요. 경운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건넸어요. 8월 15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경운은 그들에게 망고단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USB도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지만 확답은 하지 않았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운은 그날 프놈펜의 한 안전가옥으로 이송됐어요. 귀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머물 곳이었습니다. 8월 18일 경운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조사를 받았어요. 망고단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해림의 이름도 그녀가 당한 일도 모두 말했죠. 경찰은 기록했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USB 영상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20일 경우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경운의 진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망고단지, 뇌사상태 장기 적출, 인간 호수체계. 모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죠. 형사는 물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는 없느냐고. 함께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경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갇혀 있거나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만 빠져나온 게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가 필요한데 쉽지 않을 거라고. 그쪽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우는 USB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영상은 증거가 안 되느냐고. 형사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표지가 없었습니다. 망고단지라는 이름도 공식 기록에 없었죠.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론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8월 22일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그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가 있었고 왼쪽 어깨는 탈골되어 있었죠. 온몸엔 구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의사는 물었어요. 이 상처들이 모두 단지에서 입은 거냐고. 경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경우는 악몽을 꿨습니다. 해림이 침대에 누워있고 그녀의 눈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LED 불빛이 깜빡이고 모니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식 활성률 14%, 12%, 9%? 경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해림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입이 천천히 열렸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나를 두고 갔어? 경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경우는 잠들 수 없었죠. 눈을 감을 때마다 해림의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8월 25일 경우는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경우는 그곳에서 홀로 지냈죠. 부모님께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림의 부모님이 경운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딸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경우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해림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죠. 경우는 모든 걸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부만 전했어요. 해림이 단지에 갇혔다는 것, 자신은 탈출했지만 그녀는 남았다는 것만요.
혜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느냐고. 경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살아있긴 하지만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죠. 제가 지키지 못했다고. 혜림 아버지는 일어서서 나갔고 어머니는 한동안 울다가 떠났습니다. 8월 28일 경우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끔 시야가 흐려졌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밤에는 두통이 심했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경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MRI를 진행했죠. 8월 30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운을 불렀어요. 혈액에서 미확인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신경억제제로 추정되는 화학 성분이라고 말했죠. 경운은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냐고. 의사는 추측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경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망고 단지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 안에 뭔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9월 2일 경우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사는 병원 기록을 받아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경우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경우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눈만 움직였습니다. 간부들이 주변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27호는 아직 쓸모가 있다고. 장기가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우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9월 5일 경우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전화를 받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족 억양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27호 잘 지내냐고. 경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망고 단지의 간부였어요. 간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USB는 아무 소용 없다고. 이미 단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15호도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죠. 경우는 소리쳤습니다. 혜림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형사는 전화 추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해외 발신이었고 여러 경유지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죠. 형사는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들이 경운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9월 8일 경우는 원룸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또 다른 안전가옥이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밤엔 잠들 수 없었고 낮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9월 10일 경우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경찰이 허락했어요. 사건을 알리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경우는 기자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망고 단지의 실체, 혜림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탈출까지. 기자는 녹음하며 들었고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9월 13일 기사가 나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의심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우는 상관없었습니다. 최소한 혜림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요. 9월 15일 새벽 경우는 심한 두통으로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코피가 났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경우는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두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119에 전화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경우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검사를 진행했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경계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경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림이 누워있던 그 침대가 떠올랐어요. 9월 18일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거였어요. 하지만 두통은 여전했고 가끔 환청이 들렸습니다. 혜림의 목소리 같았죠.
도와달라는 차갑고 먼 목소리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매일 경훈을 찾아왔습니다.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망고단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죠. 그런 시설은 없다고 경훈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회신했습니다. 형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국제 공조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죠. 9월 22일 경훈은 혼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연락이 왔었어요.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협박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그만두라는 내용, 입을 다물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경고도 있었죠. 경훈은 이 메시지들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은 불가능했어요. 모두 일회용 번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방문객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림 가족의 대리인이라고 했죠. 경훈은 긴장했지만 그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림의 부모님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경훈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송이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했죠. 경훈이 해림을 보호하지 못했고 혼자 탈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증언을 철회하라고. 더 이상 언론에 나서지 말라고 했죠. 경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해림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경훈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9월 25일 경훈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며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신경억제 물질의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훈은 병원을 나서며 주변을 살폈죠.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경훈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신에 관한 기사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사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9월 13일에 올라왔던 그 기사도 찾을 수 없었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훈은 기자에게 전화했어요. 기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부에서 기사를 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했어요. 경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있었던 거죠. 기자는 사과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월 28일 경훈은 혼자 돌려받은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들을 하나씩 재생했어요. 해림이 끌려가는 장면, 폐쇄구역 내부, 소각장 앞 차량. 모두 흐릿했지만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경훈은 이 파일들을 여러 곳에 백업했어요. 클라우드, 외장하드, 이메일까지.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 1일 경훈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해림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가슴엔 LED가 깜박이고 있었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망고단지는 아직 있어. 경훈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경훈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죠.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엔 어둠만 있었어요. 10월 5일 경훈은 마지막 음성 파일을 녹음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망고단지는 실제한다고. 자신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해림과 그곳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누군가 이 파일을 듣게 된다면 진실을 찾아달라고. 녹음을 마친 경우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여러 곳에 백업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에게도 전송했어요. 그날 밤 경훈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10월 8일 경훈은 외출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가을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그는 한강 근처를 걸었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망고단지를 모르고 해림을 모르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어요.
경훈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해림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경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그는 인천항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10월 9일 새벽 1시 경훈은 인천항 국제터미널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터미널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멈췄죠.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경훈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고단지의 간부였죠. 남자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27호 오랜만이라고 말했어요. 경훈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른 차가 뒤를 막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널 찾고 있었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죠. 경훈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어요. 경훈은 끌려가며 주변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경훈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경억제제의 영향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10월 9일 오전 8시 경찰은 경훈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그가 사라진 게 확인됐어요. 마지막 휴대폰 위치는 인천항 국제터미널 부근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경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월 20일 경훈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중단됐어요. 망고단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건은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해림의 부모님은 딸을 해외 실종자로 신고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경훈이 남긴 음성 파일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곧 삭제됐고 관련 게시물도 사라졌어요. 망고단지는 다시 한번 잊혔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진실을 알려 하지 않았죠. 2023년 11월 말 경훈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 올랐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망고단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해림의 부모님은 딸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로 직접 갔습니다. 현지 경찰서를 찾아갔고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딸이 입국한 기록은 있지만 출국 기록이 없다고 말했죠. 불법 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해림의 아버지는 경훈이 말했던 프놈펜 외곽을 직접 찾아갔어요. 차를 렌트해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틀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망고단지라 불리던 곳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철조망도 건물도 소각장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곳엔 그저 빈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국인 전용 리조트가 있었냐고 물으니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한 노인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저쪽에 건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철거됐다고 했죠. 밤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림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모든 증거가 지워진 거였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말했죠. 딸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해림의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어요. 2023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망고단지의 진실이었어요. 글쓴이는 자신이 그곳에서 일했던 조선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글을 쓴다고 했죠. 그는 망고단지가 실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3년 9월에 급히 철거됐고 모든 시설이 라오스로 이전됐다고 말했어요. 게시글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조직이었다고. 로맨스 스캠으로 돈을 벌고
실적을 못 채운 사람들은 장기 적출에 이용됐다고 했죠. 뇌사 상태로 만들어 장기를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중국 의료진이 관여했고 캄보디아 현지 관료들도 매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글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게시글은 삭제됐죠. 글쓴이의 계정도 정지됐습니다. 다음 날 같은 내용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차단됐어요. 망고단지라는 단어 자체가 필터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한 독립 언론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려 했습니다. 기자 2명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 위협을 받았다고 했죠. 누군가 호텔 방에 침입했고 취재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언론사는 작은 기사를 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사는 몇 개의 댓글만 받고 묻혔죠. 사람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림의 부모님은 매달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일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긴 자녀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죠. 한 어머니는 아들이 태국에서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에서 이상한 단지에 갇혔다고 말했다고 해요. 다른 아버지는 딸이 라오스에서 사라졌다고 했죠. 로맨스 스캠 공장에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림의 어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망고단지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2024년 3월 국제인권단체가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국경지대에 불법 시설들이 있다고 밝혔어요.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가 성행한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망고단지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도 피해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해림의 아버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딸이 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24년 6월 경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실종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였어요. 장례식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해림의 부모님도 있었죠.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경운의 아버지는 빈소에 아들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실종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병원에서 찍은 거였죠.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원했을까? 2024년 9월 인터넷 어딘가에서 경운의 음성 파일이 다시 유출됐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여러 플랫폼에 분산 저장했기 때문이었죠. 파일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침묵했지만 기억했어요. 2025년 현재 망고단지는 여전히 인터넷 괴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현지 브로커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죠. 그 말을 믿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해요. 해림의 부모님은 아직도 딸을 기다립니다. 매달 실종자 신고를 갱신하고 대사관에 문의를 넣어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경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그는 가끔 아들의 USB를 꺼내봅니다. 흐릿한 영상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죠. 이게 전부라는 게 슬펐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망고단지에 대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조직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는 경운의 증언과 음성 파일을 인용했습니다. 교수는 흥미롭다고 평가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학술적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논문은 학교 도서관에 보관됐어요.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망고단지라는 이름을.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해림과 경훈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딘가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진실은 묻혔지만 언젠가 다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겁니다. 망고단지. 그곳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의식이 남은 채로 도움을 기다리며. 에필로그. 2025년 11월 11일 오늘. 이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망고단지에는 뇌사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 감금된 사람들, 그리고 장기거래. 그 모든 일들은 망고단지 안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그곳에 갇혀 뇌사에 빠지고 결국 사라진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구타와 고문, 손가락이 부러지고 뜨거운 물에 찢어지는 잔혹한 장면들을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내용은 픽션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잡혀가고 누군가는 감금되어 도움을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 기록을 듣는 당신이 낯선 이로부터 쉬운 돈, 좋은 일자리, 매력적인 여행을 제안받는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고 조심하십시오. 해림과 경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 어둠은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기를,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인된 사건 파일 망고단지 편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